자, 중국의 양회라는 것이 지금 계속 개최되고 있고 이번 주면 이제 끝나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경제 체질이 달라진다 이런 주제로 또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중국 이야기 원 없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항상 방송하다 보면 우리 박 교수님 그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시간 좀 많이 빼놨는데 가봅시다. 네. 중국 양회가 지금 한창입니다.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을 비롯해서 뭐 장기 성장 전략이 핵심일 거라고 보이는다고 뭐 이렇게 됐네요. 무슨 내용들입니까? 그 이제 중국에서 14차 5개년 기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규획이에요. 예, 계획과 기획은 좀 다르긴 합니다. 다릅니까? 나 이거 못한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닙니다. 기획이라 씁니다. 그래서 그 14차 5개년 기획, 그러니까 2021년도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야기한 두 개의 10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021년이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생긴, 그래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엄청 강조를 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 일반 그 인민들 자기들이 말하는 일반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중산층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원년, 그러니까 실현하는 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말씀하시다시피 2035년 중장기 발전 전략의 어떻게 보면 시작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이제 양회 때 이제 3월 5일이었죠. 리커창 총리가 이제 정부 업무 보고를 했는데 그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양회 정리도 나오네요. 그죠?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양회를 할 때 지금 정협하고 전인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전 우리가 정전됐다 할 때처럼 그러니까 정협이 먼저 하고 전인대 뒤에 하거든요. 보통 한 이틀 차이인데 요번에는 하루 차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회 같은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인대가 어렵고 정협 같은 경우가 먼저 하니까 뭐 원로 자문기구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꼭 저기는 올로 있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도 있고 야오밍 농구 선수 성룡 그다음에 뭐 텐센트의 마와트 이런 사람도 지금 정협위원으로 상징성이 강한 인물들이 다 총출동합니다. 네, 저기서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전인대로 이제 넘어오는 일정인데 그러니까 이번 양회의 특징 부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는 이 중장기적인, 그러니까 그 끝은 2049년도 두 번째 100년이 되는 2049년을 가기 위한 터닝 포인트인데 두 번째 도약 단계다. 그래서 뭐 빈곤 탈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자력 경생, 그다음에 경제력, 기술력, 그러니까 종합 국력에 대한 연반적 이야기인데 사실 이번 양의 내용, 그 리커창 총리의 그 정부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12월 달 지난 작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눈치를 많이 봤는지 매우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내용도 짧았고 전체가 16,500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근데 하여튼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도시화율을 5년 내에 65%까지 올리겠다. 지금 중국이 한 61% 정도 됩니다. 도시화율이. 그다음에 GDP 단위당 엔진 소모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각각 13.5, 18% 정도 이렇게 줄이겠다. 그다음에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도 95% 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R&D 비용 같은 경우도 24차 5개년,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 이상 R&D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35년도까지 이제 계속 이제 확대를 하는데 그때까지 중국 정부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약속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한 5.5% 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그림이 계속 역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점점 낮아지긴 하네요. 과거 이제 8%, 바오 8, 바오 7, 네, 바오 7, 바오 6까지 갔다가 이제 5.5 정도 대인가요? 평균이네. 네, 그러니까 이번 올해는 또 5.5 정도까지 가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지금 시장이 예측했던 부분에서 중국이 그 GDP 규모로 미국을 언제 추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그전에는 2032년, 2035년까지 나오는데 지금 더 빨라졌거든요. 네. 이번 코로나로 더 기간을 더 앞당겼죠. 그래서 지금 IMF나 월드뱅크 나온 자료를 보면 2028년, 9년까지도 지금 미국을 추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더 지금 조급해지는 것들이죠. 외형적으로 추월한다가 물론 상징성은 있긴 한데 다르죠. 그죠. 그런 의미는 다르긴 합니다. 그래요. 경제 하여튼 체질을 지금 바꾸려는 어떤 속가내기 작업 이런 정도인데 약간 기대치에 부응할 만한 좀 그런 자극적인 건 나오진 않았고 자극적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지난해 대규모 재정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뭐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책 이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죠. 그렇죠. 이번에 내용을 보면 그 사실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아까만 올 성장을 몇 프로, 6% 이상 하겠다. 뭐 10회 3% 정도.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재정 적자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해서 한 좀 축소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체 제가 그 정보부 보고 내용을 다 이제 하나씩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아까 지금 질문하셨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이상은 특별 국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연중에 보면 살짝 기축의 느낌도 없잖아요. 아, 예, 그래 보입니다. 예, 지금 그런 의도가 있고 이제 시장,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 했지만 이동성 가행 부분에서 시장 상황을 보고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게 보인다. 근데 그런 뉘앙스는 분명히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시장의 반응이 지금 증시에도 나오죠. 미국 국채금리 상승도 그런 여파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금 주가 뭐 상하이나 선전 부분도 지금 이제 좀 하락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부분 방지해서 좀 완만한 예상 가능한 이제 목표 성장 가능성도 6%도 이제 그런 선에서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여튼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은 걸 같죠. 했나요? 그 경제 성장률요? 네. 했습니다. 6% 이상 한다라는 이야기. 6% 이상.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은 항상 뭐 이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도 뭐 말씀하신 안보가 모두에도 미중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짝 근데 이게 강경도 아니고 뭐 유화체도 아니고 헛갈립니다. 뭡니까? 미중 관계 이슈가 이제 중국 앞으로 5년, 14차 5개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잘 풀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보면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부분들이 하긴 눈에 띈다. 그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자극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반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낮은 경제 성장률 제시, 시장에서는 뭐 8%, 뭐 여러 이제 IB나 연구기관에서는 8%, 9%대를 봤는데, 근데 지금 6%대 성장을 얘기를 이상을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낮게 잡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 이슈,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이 좋아할 만한 환경 이슈라든가 대개방, 더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홍콩이나 타이완, 티베트 이런 이슈는 내정 간섭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뭐 바이든 정부가 제기한 인권, 뭐 타이완, 신강 위구르 이것은 문제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이제 이게 이제 내일 폐막을 합니다. 폐막을 하는데 10일 날 폐막을 하는데 원래보다 기간 좀 줄어들었죠. 근데 홍콩 이제 선거법에 대한 이제 폐막식 때 이제 그러니까 홍콩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홍콩 선거법이 간접 선거인데 한 1,200명이 이제 행정장관 내년 3월에 뽑거든요. 그런데 이게 1,200명을 선거인대를 하는데 이걸 1,500명 늘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1,200명이 뭐냐면 홍콩의 특징상 이제 기업인들, 금융인들 한 300명 투표권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문직 종사자들 한 300명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종교 노동자 한 300명. 그다음에 나머지 300명이 이제 입법위원들인데 그 300명 중에서 117명이 구의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홍콩 막 이슈 났을 때 전부 다 네네. 민주연합으로 갔지 않습니까? 홍콩 민주화. 예, 예. 그때 전부 다 이제 민주연합으로 다 갔었는데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물론 대선에 미치지 않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이걸 이 자본을 없애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1,200명을 1,500명 늘리면서 이게 이제 선거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가만 안 있겠죠. 네. 그러면 또 하나의 또 휘몰아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일 지나고 이 선거법이 개정안이 여기를 되면 이제 미국에 또 여러 가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래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인권 홍콩 관련돼서. 인권 문제. 그러니까 계속 지금은 바이든 입장에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계속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권과 환경. 그렇죠. 환경도 지금 이제 맞춰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약점이 지금 인권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슈화를 자꾸 시켜나가면서 주변 동맹국을 자꾸 이제 끌어들이는
영국도 동참을 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한국의 동참 의지를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이게 이제 쿼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이제 쿼드 대외적인 협력적인 협력을 우리가 회의를 한다 해서 쿼드 지금 우리가 말한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미국, 인도 그다음에 일본, 호주 이런 부분에서 한국도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합전선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이게 되면 아마도 좀 또 후폭풍이 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불안 심리 있겠죠. 예. 네, 그 거기에 따라서 다른 또 경제적인 제재가 또 어떻게 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게 일상적이긴 한데도 그게 또 어떤 의미로는 중국의 위안화, 맞습니다. renminbi, 뭐 인민폐, 뭐 홍폐, 적폐 뭐 이렇게 참 용어도 많아요 거긴 또 그죠? 시장에서 뭐 네. 근데 지금 역외 위안화 아직 중국 시장은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역내 위안은 어제 6.52 위안인데 역외가 6.55 위안으로 더 위안화 약세란 말이에요. 약세죠. 이게 우리 원화가 이걸 지금 따라가고 있어갖고 1,141원 막 나오니까 외국인들 주식 팔고 전체 주식 시장은 이 3,000포인트 아래에서 오늘 또 반등을 못하고 또 민기적거리고. 지금 이게 원화가 하나가- 위안화에 지금 계속 같이 동반 따라가는 지금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자, 위안화에 여러 가지 미국의 견제를 비춰봤을 때 올해 6% 성장 달성이 과연 어떨지. 물론 이제 그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미국도 그렇고 성장률이 확 올라올 수도 있다고 네, 또 다들 네.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으로 나올까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전인대에서 이제 양에서 발표를 6% 이상을 하는 걸 딱 정확히 찍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 양해가 가진 의미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 몇 프로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7년, 18년은 보면 한 6% 좌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2019년도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6%, 6.5% 구간 성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6% 이상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근데 이 6% 이상, 6%의 개념이 어떻게 산출됐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8%, 9%를 이야기했는데 중국 양해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3월 달에 하는데 1, 2월 때는 지방 양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각 성, 그 자치구, 뭐 그다음에 직화시에 사는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평균 7%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7% 이상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중앙정부는 6%에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자칫하면 이제 버블이 끼고 이제 거품이라는 것들. 첫 번째가 그런 뭐 거고, 그런 것들.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미중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코로나 재확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괜히 높게 잡아서 지금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고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은데 괜히 심기를 건들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6% 이상.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KPI 설정이 매우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6% 이상이라는 것은 6% 이상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GDP 1%당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신규 고용 창출 중국에서는 한 4, 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네. 그럼 1%에서 한 240, 250을 곱하기 하면 약 1,300만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지금 그 24월 이끌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고용 창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미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가장 보수하려고 할 것이고, 뭐 지금 분위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수출도 뭐 계속 양호하고 있고, 네. 근데 관건은 우리가 이제 내수 부분들이 큰 거죠. 이걸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아직까지도 이 내수는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성장률을 또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산업혁명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인구가 확 늘든지 이래야 되는데 중국은 한때 산하 제한을 엄청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번에 또 산하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린다는 얘기도 쓱 나오던데. 이거 이런 질문이 중요한데 다른 방송에 질문 안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확실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푼다고? 예, 거의 그렇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의 고령화 문제 매우 심각하고요. 이번에 네, 또 양에서 그렇죠. 고령화 이슈가 지금 큰 화두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젊은이들이 그것도 이제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산 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럼 중국도. 앞에서 지금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국 2049년도까지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어요. 2021년도부터 35년도까지는 5%
평균 올해 5년 아니 앞으로 5년 동안 5.5%를 성장을 해야 되고 네. 2035년도까지 한 4% 성장을 해줘야지만 이게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 생산 가능 인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지금 노령화되고 있고 A를 낳지 않으니까 산화 제한이 2016년도부터 이제 없어졌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 자녀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두 자녀 정책입니다. 근데 아예 그러니까 뭐 나와라 아무 인원 제한 없이 이게 가는 방향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되지 않을까라는 혁신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또 단편적으로는 국내 이제 뭐 저출산 관련주라는 섹터가 또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아하시고 중국에 저런 제도가 또 나온다면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잠깐 여쭤본 거. 중국에 매년 태어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안 낳는다고 하지만 550만 명 정도. 1,500만 명. 1,55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씩. 네, 그러니까 한 뭐 2년 반, 3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1,800만 명, 1,700명 하다가 줄어드는 거죠. 조금씩. 예, 네. 그래서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가 네. 최근에 이제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오케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시진핑 주석이 올까?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박 교수님 싫어하시는 그 한알령이라는 네. 이슈,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는데도 자꾸 있다고 여기서 만들어낸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조금 유화적인.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한국은 분명히 있죠. 자, 요 미묘한 요런 것들 어떨까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원래는 이 긴축 얘기가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네. 이걸 뭐 매번 했던 그렇죠. 얘기도 뭐 하고. 편하신 걸 어느 쪽으로 할까요? 아니 뭐 긴축? 저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도 사실 끌어내야 조금 별로 좋아하진 않은 입장.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한국이 적극적으로 자꾸 이 지금 코드나 좀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일본을 자꾸 예. 물어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근데 좀 우리가 정확하게 봐셔야 될 게 일본이 미국에 있는 동맹의 코드에 들어가 있지만 결국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중국과도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실사구조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매우 친한 것처럼 붙어있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은 다 벌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들어오라 네, 그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실적 비즈니스, 뭐 수소차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프레임에 그냥 딱 엮어서 모든 것을 한중간에 뭐 정치, 외교, 경제를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좀 일본이 하는 건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너무 잘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명분을 가지고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권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이 시진핑 주석의 혹시 방한 이슈가 또 등장을 하면 이게 언제 3월은 아닐 것 같고 4월쯤 곧 나올 것 코로나의 같습니다. 변이 또 이런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스가 미국 시진핑의 방한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아까 마스크 벗고 그러면 또 화장해야 되니까 화장품 소비주 이렇게 또 우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분명히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를 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시나리오 그렇게 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거죠. 지금 바이든과 지금 시진핑과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 자리매긴 포지셔닝 부분들이 있는데 오는 거 오지 말할 수도 없는 거 그거는 계속 그냥 화끈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같이 묶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아니 그걸 가지고 바이든한테 또 우리가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명분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체질이 바뀐다. 그렇죠.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긴축 우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중국의 긴축 우려. 사실 이번에 경기 부양 축소가 아젠다가 확실히 분명히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마침 이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이제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보인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시장에서 나타난 거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착륙 했다 다시 또 띄우나? 어쨌든 근데 이 중국 금융 당국이 이 대출 총액을 지금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이라니 또 사업 대출 목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좀 다른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지해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또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재무 안정성 리스크 측면에서의 좀 방점을 두고 이제 하여튼 지금 뭐 중국 정부 금융 당국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에 있는 가능성, 자산 거품, 환율 안정 이런 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있다. 한데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 구도가 이제 과거에는 좀 부채 의존도가 높은 제조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 이런 성장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서비스와 소비에서 움직여가는 주도되는 그런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걸 뭐 시그널은 주지만 중국 경제 이게 긴축 모드로만 딱 보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또 앞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양회에서 그 리커창 총리가 말했던 16,500자 정도의 전체 풀 버전의 문장에서 보면 제일 많이 등장했던 용어가 바로 이 창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장 모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연히 보이고 14차 5개년이 그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035년 그때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이제 미래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뭐 전자화폐든 뭐 디지털 위안화 이야기도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고 앞서가려고 하는. 근데 지금은 도강양에 네. 좀 숙여서 이 비를 피해가려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또 있으면은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이 움직이는지. 양회는 좀 조용한 편이라서 일단 여기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체질을 좀 바꾸기 위한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